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삼성 SDS가 오늘 증권시장에 데뷔했죠.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대형주들을 제치고 단숨에 시가총액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증시 활력을 줄 수 있을까 기대도 되지만은요. 삼성 SDS의 상장은 어제 저희 생생경제가 짚어봤듯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뿐만이 아니라 삼성의 움직임과 함께 지켜봐야 될 겁니다. 독일이 미국을 제치고 국가 이미지 챔피언에 올랐다고 합니다. 한 시장조사 업체가 발표한 국가 브랜드 지수에서 독일이 1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이 조사가 시작된 2009년부터 지금까지 1위는 미국이었답니다. 상품 신뢰도, 국가 신뢰도, 문화력 같은 것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미국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역할 분야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아서 2위로 밀렸다고 합니다. 돈 없으면 아플 수도 없다는 말 정말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했더니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빈곤층들은요.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지난 1년 동안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들도 40%나 됐습니다. 난방이나 교육 같은 조건이 열악한 것도 물론이고요. 요즘 무상복지 논란 커지고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다투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열일을 제치고 이런 복지 시급히 보강해야 될 겁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제치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생생경제 매주 금요일에는 경제 이슈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이어지는 금요기획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한중 FTA 실질적 타결의 의미와 파장입니다. 이게 뭐 개방 수준이 낮다, 높다 얘기도 많고요. 문을 열어준 것이다, 아니다 뭐 얘기도 많은데 오늘 금요기획에서는 한중 FTA를 직접 협상을 했던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 FTA 추진기획단장과 또 글로벌 통상 전문가를 모시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끝났나요? 오늘은 좀 하락했습니다. 한 예. 0.78% 정도 하락을 해서요. 1945.14포인트로 코스피는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한 1%대 정도의 네. 하락을 보였는데요. 네. 그래서 541.93포인트로 코스닥의 하락폭이 좀 더 컸습니다. 예, 시장이 내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외국인이 좀 급격하게 많이 팔았다라는 네. 점이 시장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 될 것 같고요. 예. 어제는 한 1,100억 원 정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였었는데 오늘 한 2,400억 원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다소 좀 이끈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오히려 이를 받아내면서 조금 상이한 모습을 보였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은 항상 팔 때도 왜 파는지 모르겠고 살 때도 왜 사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오늘은 보시나요? 삼성 예. SDS의 상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좀 차익 실현의 성격이 예. 좀 더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뭐 동반해서 다른 주식들도 같이 좀 차익 실현 성격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S는 그러면 어떻게 끝났어요? 오늘 삼성 SDS가 가장 시장의 핫 이슈였는데요. 예. 오늘 이제 상장을 했죠. 네. 공모가 19만 원에서 시초가는 38만 원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13.8% 하락해서 마이너스 13.8% 하락해서 32만 7,500원에 끝났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상한가로 끝날 수도 있다, 아니면 뭐 하한가로 끝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많았는데 네. 공모가 대비해서는 어쨌든 좀 많이 상승해서 끝난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지 되나요? 보통 이제 뉴욕 증시 같은 데서 대여다라는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은 첫날 급등했다 이런 소식을 많이 봤었거든요.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좀 많이 내렸잖아요. 일단은 팔려고 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예. 이제 시초가가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일단 차익 실현을 노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았고
시초가가 워낙 좀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네. 좀 더 차익 실현에 좀 더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네. 뭐 장중 10%, 13% 정도 떨어져서 마감을 했지만 그렇게 본다면 뭐 실질적으로는 강세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한 삼성 SDS가 가장 이제 중요한 점은 삼성전자와 뭐 어떤 생명을 둘러싼 이런 삼성 지배 구조 이 개편이 이제 중심에 서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네. 아직 뭐 구체화되는 이런 모습은 않았지만 이런 뭐 지분 연결고리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또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주의 흐름 전체를 좀 분석을 하신다면은 어땠나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주 초반에 상승 흐름이 좀 유효했습니다. 뭐 한중 FTA 타결도 있었고요. 중간중간 외국인들은 좀 매수세를 많이 보이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동안 현대차, 삼성전자 중심으로 배당 확대 정책이나 뭐 자사주 매입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 중반까지는 한 1960포인트, 197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다가 네. 오늘 좀 막판에 오늘 좀 많이 밀리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다시 네. 1940포인트까지 내려앉은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 주는 어떨까요?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는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유럽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글로벌 지표상으로는 여전히 글로벌 경기는 좋은 모습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재차 상승세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과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시아나 항공이 작년이었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사고가 났었던 네, 게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무슨 판결이 났나 봐요? 예, 제재를 받게 됐는데요. 우선 네. 사건 기요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네. 작년 7월 6일이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노선 B777 대형 여객기였는데, 활주로에 착륙을 하려다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아마 그 바닷가에 있는 공항인 것 같은데요. 네. 방조제에 부딪혔죠. 그래가지고 3명이 숨지고 예. 18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사고죠. 인명 그렇죠. 피해가 직접적으로 났기 때문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1년 넘게 이거에 대한 어떤 조사가 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우리 항공당국,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이거에 대한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운항정지 45일입니다. 원래 이제 이 제재 기간은 어떤 사고의 인적 피해, 물적 피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 돼서 정해지게 되는데, 총 이제 90일 정도의 운항정지 처분에 해당을 합니다만, 이거를 정하는 이제 위원회에서 50%가 경감이 돼서 결국 45일 정도의 운항정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예약한 승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당장 할 수는 없고요. 아마 네. 한 확정 시점에서 3개월 정도 이후니까 아마 뭐 내년 초가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45일이니까 한 달 반 정도 아시아나 항공은 인천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다닐 수가 없게 됩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처분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아마 대한항공이 아마 조금 추가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정지 처분을 앞두고, 아시아나 쪽에서는 뭐 선처를 요구했고, 경쟁사인 이 대한항공에서는 엄벌을 촉구하는 그런 양상간의 이제 신경전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아시아나항공은 뭐 이걸로 인한 물적 손실, 그러니까 금전적인 손실은 뭐 한 150억 정도가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도 그 이상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신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뿐만이 아니라 뭐 계속해서 화제였었던 삼성 SDS가 드디어 오늘 증시에 데뷔를 했어요. 네. 오늘 사실 이 IPO 공모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몰렸었죠. 네, 15조 정도 몰렸죠. 1조 남짓 정도 되는 상장 물건인데 아무튼 15조 이상이 몰렸고요. 워낙 이게 좋은 주식이고, 일단 삼성그룹 주식이니까 좋은 주식인데다가 여기에 이제 또 삼성그룹 이 지배구조와 관련돼 있는 주식이라는 평가, 거기다가 지금 이제 저금리 환경하에서
워낙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네. 시중에 있던 이 단기 부동자금들이 대거 쏠렸다 해서 관심을 모았는데 오늘 공모가가 38만 원입니다. 오늘 상장 가격이요. 시초 거래 가격이. 시초 가격이. 예, 그렇습니다. 시초 가격이 38만 원이고 공모 가격이 19만 원이었으니까 2배가. 이 주식을 청약 받으신 분들은 단박에 이제 예. 배를 남기게 네. 됐는데 원래 시초가는 공모가에서 적게는 90, 많게는 200% 그 선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200%를 꽉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주 그 상한가 끝단에서 가격이 형성이 됐고 다만 제가 지금 종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상장하자마자 이제 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가지고 38만 올라갔다가 초반에는 이제 좀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가 41만 8천 원 정도라고 합니다. 평균. 네.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어 보이고 시총으로 오전 현재로는 단박에 시총 5위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포스코, 네이버, 삼성생명 다 밀어내고 엄청나네요. 네. 네. 엄청난 돌풍이고 다음 달에 제일모직이 있죠. 네. 제일모직은 이거보다 규모도 크고 특히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이 제일모직은 예전에 생각하는 제일모직이 아니라 삼성 에버랜드라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예. 네. 삼성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모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증시 자본시장만으로 접근하는 접근법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예. 물론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가 있지만 사실 이게 삼성 SDS라는 게 삼성 계열사들의 시스템 통합을 해주는 업체잖아요. 네. 예. 네. 근데 엄청나게 뭐 시총이 30억이나 된다라는 게 사실 좀 약간 의아스럽기도 해요. 네. 뭐,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집값이 오를 거냐 말 것이냐에 대한 전망은 늘 궁금하거든요. 네. 네. 어떻게들 조사가 되나요? 통계청하고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금년도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걸 이제 실시했는데요. 네. 그 결과를 보면은 앞으로의 주택가격 전망,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요.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 내지는 아무튼 이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집값이 앞으로 1년 이내에 오를 것 같냐, 오를 것 같지 않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네.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요. 그리 했더니 이 5명 중에 1명 정도만이 1년 내에 집값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추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 이후 금리가 낮아지고 또 이 부동산 관련 규제가 철폐가 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응답한 국민들은 22.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작년이 19.5였으니까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요. 네. 여전히 낙관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한 50%, 절반이 넘는 50.7%는 그냥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려갈 것이다라는 응답은 12.3%에서 8.2%로 네. 조금 줄어들게 됐는데, 참고로 이번 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가계가 보유한 전체 자산 가운데 67.8%, 그러니까 3분의 2죠. 3분의 2가 부동산 자산이라고 합니다. 네. 나머지는 금융 자산이 될 텐데 부동산 자산이 여전히 이 전체 가계 자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좀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 자산이 한 7이고 부동산 자산이 3 정도 됩니다. 일본이 비교적 높다고 하는데 일본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금융 자산이 많은데 특히 사회가 이제 고령화 쪽으로 갈수록 금융자산 비중이 늘어나고 부동산 자산 비중이 낮아져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 부동산 자산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처분하기가 어려운 자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집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고령화 어떤 은퇴 이런 쪽하고 맞물리면은 빨리 이것을 필요할 때 뭐 아프거나 뭐 자녀의 어떤 결혼이라든가 목돈화할 수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지만 이게 유동화가 좋고 훨씬 더 유용한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구를 보면은 금융자산은 별로 없고 그냥 집 한 채 가지고 네. 예, 노후를 맞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 이제 영목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현금화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자산 비중은 좀 더 낮아져야 되고
금융자산 비중이 더 높아져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는 경제신간과 경제영화관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신간 시간에는요. 재미있는 책입니다. 일본의 벤처 영웅이죠. 호리에 다카후미가 자신이 성공했던 것과 실패했던 것들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기술한 책인데요. 제로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경제영화관에서는 영국 BBC 기자 출신의 작가가 쓴 잃어버린 아이라는 이 글을 영화화한 필로미나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인구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창조는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작은 호기심과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과학과 만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이 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기초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밑거름이 창조경제의 큰 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뮤지컬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 삼찬성 매진 기록의 모차르트 뮤지컬 어워즈 최다 수상의 엘리자벳을 비롯해 2014년을 빛낸 최고의 뮤지컬들이 올해의 마지막 날 한자리에 모입니다. 임태경, 민영기, 옥주연 등 최고의 뮤지컬 스타와 관객이 함께하는 프로미스 2015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확인하세요.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알쏭달쏭 경제상식 퀴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경제 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보는 코너 경제상식 퀴즈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경제신간 그리고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을 드립니다. 퀴즈입니다. 상대방의 금융정보를 빼내는 사기수법을 뜻합니다. 개인정보와 낚시를 합성한 영어 단어인데요. 피해자에게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뒤 낚시하듯 계좌 비밀번호와 주민번호 등을 알아내는 거죠. 전화로 하는 수법이 일반적이라서 흔히 보이스 이거라고들 합니다. 최근엔 문자메시지에 악성 코드를 씹는 스미싱,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만드는 파밍으로 진화하기도 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피싱, 2번 썸씽, 3번 돌싱.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경제신간 그리고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잘 들으셨어요?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의 금융정보를 빼내가는 사기수법. 그러니까 개인정보와 낚시를 합성한 영어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전화로 많이 한다고 해서 보이스에다가 이걸 합쳐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피싱, 2번 something, 3번 돌싱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샵의 094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의 0945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릴 책 제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펴락 기오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신간. 금요일마다 만나는 따끈따끈한 경제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 책은요. 책 네. 표지에 동그라미가 하나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원이에요? 제로를 의미하는 단어. 어쩐지 예, 불길한 예감이 네. 드네요. 책 제목도 제로입니다. 이 책은 호리에 나카오미가 책을 썼는데요. 네네. 한때 세계 2위를 호령하던 일본 경제가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죠. 많이 흔들리고 예, 있죠. 오랜 불황으로 인해서 경제 활력이 떨어졌고 또 고령화에 초식남 현상에 이르기까지 세계 경제가 일본에 대해서 회복 불능이다. 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일본 경제 위기의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네네. 호리에 다카오미가 이 책을 썼다고 그럽니다. 이 제로라고 하는 책은 최근 일본 사회 전체가 열독하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호리에 다카오미는 2000년대 일본 사회를 뒤흔들었던 벤처 영웅입니다. 벤처 영웅. 네. 저도 들어본 것 같긴 하네요. 어떤 그 이력을 갖고 있죠? 예, 이분이 상당히 다양한 이력들을 갖고 있는데요. 예. 도쿄 대학을 다니다가 인터넷 사이트를 창업을 해서 우리로 말하면 검색 엔진을 창업을 네네. 해서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었고요. 예. 그 이후에도 뭐 사실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계획들을 했습니다. 근데 달콤한 성공 뒤에 상당히 씁쓸한 실패가 찾아왔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인생 2막을 펼쳐가고 있는데 네네. 책을 통해 그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호리의 별명이 호리의 몽이라고 그래요. 호리의 몽. 예, 네. 생긴 게 동글동글해서 일본 캐릭터 도라에몽. 이 도라에몽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호리의 네. 몽이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만을 변명처럼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네. 새로운 도전에 대한 희망,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을 특히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네.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제로라는 게 정말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던 제로도 있고, 거기서 다시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제로의 의미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호리에 나카오미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2000년대 일본 사회를 뒤흔들었던 최고의 이슈 메이커였다고 그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인터넷 업계의 신화였을 뿐만이 아니고 그 성공을 바탕으로 방송, 스포츠, 정치 분야, 네. 일본의 후지 TV를 인수하려고 시도하기도 저 이제 기억나네요. 했고요. 예. 네. 그러다가 2006년에 갑작스럽게 증권거래법 맞아요. 위반으로 구속이 네네. 됐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존경받는 기업가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법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죠.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2001년도에 그에 대해서 열렸던 재판이 세계를 발칵 뒤집은 역사적 판결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그만큼 그럴까요? 논란이 많이 예. 있다라는 거죠. 네. 2013년 3월 달에 가석방된 이후에 정말 제로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분을 향한 일본 내 평가가 극단으로 갈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한쪽에서는 예. 배금주의에 물든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기업가다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기득권에 순응하지 않고 과감한 용기로 도전장을 내밀었던 기업가 정신의 대가 이런 평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 과연 그는 어떠한 인물이었을지 좀 더 들여다보고 싶네요. 그럼 책의 내용 한번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실형 판결을 받고 수감되기 전 일본의 뉴스캐스터 다하라 소이치로와 얘기하던 중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호리에 씨, 나는 당신이 2년 반 가까이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이 일본이라는 국가에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기득권자로부터 미움을 사고 두려운 존재가 되고 마침내 체포돼 실형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호리에 씨, 당신이 넥타이를 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넥타이가 모든 것입니다. 넥타이를 매고 그들에게 아부했다면 구단 매수에도 성공했을 것이고 후지TV나 선거도 원만히 잘 됐을지 모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날 면회온 변호사가 종이 2장을 가져왔다. 잠자코 내민 종이를 보니 거기에는 라이브 도어 직원이 보내온 응원의 메시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소리내 흐느껴 울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내게는 이렇게 열렬히 힘이 돼주는 최고의 동료가 있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고 하염없이 흘렀다. 나는 열심히 달려왔고 온 힘을 다해 살아왔다. 하지만 나는 약하고 하찮은 인간에 불과하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지금 이토록 멋진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행복 속에서 살아왔다. 내가 걸어온 길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이 낭독자의 목소리도 상당히 잘 어우러져서 네. 굉장히 감동을 주는데요. 내가 걸어온 길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네. 확신이 있는 거죠. 예. 이 책이 특히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인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일본 젊은이들이 꿈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예. 측면이 있는데요. 네. 최근 글로벌 기업가 정신 연구협회라는 곳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의 창업률이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1970년대에 6%였던 게 1990년대 이후로 3%까지 떨어져서 OECD 국가 가운데 꼴찌라고 그래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물론 고령 사회인 측면도 있지만 젊은 세대의 도전 정신이 부족해지고 있다라고 네.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뭐 자동차, 사치품, 해외여행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통 이런 거에도 관심이 없어요. 돈도 관심이 없고 출세에도 예. 관심이 없고 그냥 있는 거 요거 가지고 어떻게 잘 버티면서 살아보자. 그런 신조어가 있죠. 사토리 세대. 사토리 세대. 예,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현실 안주를 가장 큰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현재의 위기를 좀 극복하고 도전 정신을 키워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고 빠른 성공의 지름길을 찾아서 곱셈 인생을 살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런 분들에게 작은 하나씩을 더해가는 덧셈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딱 나오네요. 곱셈 인생과 덧셈 인생.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래서 0이란 제목이 또 여기에 네. 예, 관계가 있는데요. 흔히들 그렇군요. 자신의 인생이 곱셈처럼 빠르게 성장하길 예. 원합니다. 하지만 곱셈에는 항상 0이라고 하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요. 모든 걸 무의로 만들어버리죠. 맞습니다. 네. 아무리 높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0과 만나면 0이 되어버립니다. 덧셈은요. 느리게 성장하긴 하지만 함정이 없습니다. 네. 0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1이 되면 하나씩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호리에 그야말로 네. 가파르게 올라간 성공의 정점에서 단 한 번의 추락으로 0까지 내려와 봤던 경험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로에서 시작하라. 덧셈으로. 예, 네. 그 가르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건데요. 작지만 성실한 한 걸음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본만 젊은이들이 이렇게 안온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렇죠. 공시족들 많은 게 공무원 돼서 좀 안정적으로 그냥 살아보는 게 최대의 꿈이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요. 예. 한때 일본 신경제의 영웅으로 불렸던 그리고 그가 정치적인 구속을 당한 것 또한 제도권에 반항했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 것도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호리에의 구속 이후에 일본 내에서는 제도권에 도전하면 짓밟힌다. 이런 사고방식까지 생겨났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엔 그런 인식이 많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기업가를 그냥 무조건 탐욕의 상징으로 보는 경향 또한 생겨났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 호리에라고 하는 인물 네. 출소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일본 사회의 주목을 받으면서 괴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그러고요.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면서 네. 무모하더라도 도전해보고 용기를 가져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네.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에 빠진 젊은이들의 멘토가 지금 되어주고 있는 건데요. 이분이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뭐 시선을 하죠? 돌려서 네. 민간 우주 여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괴짜들은 다 이제 우주를 발판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전도 그렇고. 네, 어쨌든 호리의 다카오미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고요. 네. 이런 책을 읽고 많은 젊은이들이 좀 용기를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또 홍순철 칼럼니스트가 들려주시면은 이 책 꼭 읽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도 읽고 좀 패기를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경제는 사실 어느 곳에서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도 경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경제영화관 시간인데요. 경향신문의 박병규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인가요? 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한 편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의 필로미나의 기적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원작은 영국 BBC 출신의 기자인 그 마틴 식스미스가 쓴 그 잃어버린 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원작입니다. 실제로 이 그 마틴 식스미스 토니 블레어 정부에서 통신국장으로 일하다가 퇴직을 한 사람인데요. 퇴직 이후에 우연히 이 사건을 접한 뒤에 직접 취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신문과 또 책으로 이렇게 펴냈습니다. 역시 기자 출신이라 그런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10대 소녀 필로미나. 이 필로미나는 그 영국의 국민배우라 불리는 그 주디 덴치가 직접 열연을 했습니다. 필로미나가 10대 때 한순간의 실수로 미혼모가 됩니다. 강제로 수녀원에 입소를 당하는데 이 수녀원에서 이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이제 고된 노동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볼 시간 하루 중에 단 1시간밖에 허용이 안 되고요.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신의 아이 앤소니가 강제 입양을 당합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필로미나는 평생 숨겨오는데요. 근데 이제 아이가 50살 되는 해에 이 평생 잊지 못하던 이 아이를 찾아야 되겠다. 필로미나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보를 필로미나의 딸이 기자에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기자와 함께 필로미나가 영국 그리고 미국 이쪽으로 동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영화에도 이 작가가 등장을 하나 보죠. 마틴이라고요? 네, 그대로 등장합니다. 영화 한번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Philomena, how are you? I had a hip replacement last year, Martin. Titanium, so it won't rust. Otherwise I'd have to oil you like the Tin Man. 필로미나의 기적을 믿으세요. 1922년 아일랜드. 미혼모의 아이들은 정부에 의해 강제로 입양, 아니 수출됐습니다. 70년간 세계 곳곳에 수출된 아이들. 버림받은 아이들과 아이를 빼앗긴 엄마. 전직 BBC 기자가 출간한 원작 소설 BBC 방송산 영화 제작 결정. 아카데미 4개부문 노미네이트. 전 세계가 극찬한 필로미나의 기적. 그녀는 5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습니다. 필로미나의 기적. 대한민국이 웃고 올 차례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 맞아요? 네. 아니 어떻게 그 자신의 아이인데 아무리 미혼모라고 해도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입양되고 이런 일이 가능하죠? 이 당시 이제 아일랜드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1920, 30년대에 아일랜드는 그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를 세계 각국에 돈을 받고 파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궁핍을 탈피하기 위해서였고요. 말이 되나요,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 전체 분위기적으로는 가톨릭 국가였다라는 게 가장 컸습니다.
저기 이제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을 때, 네. 이 아이를 낳으면 이제 미혼모는 죄를 지은 자다. 그래서 이제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이런 게 사회적으로 형성이 돼 있었고요. 아니, 가톨릭이면은 낙태도 금지돼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결혼하지 않는 예. 여성이 함부로 낳을 수 없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는다. 이게 엄청난 죄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혼모 같은 경우에 강제로 수녀원에 입소를 당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양육권을 포기하고 평생 아이를 찾지 않겠다. 이런 각서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아이들이 어느 가정에 입양이 됐는지 알 수도 없었고 자료도 안 남겼나 보죠? 안 남겼습니다. 혼자 네. 불태워버렸고 또 이 사실조차도 이제 부끄러우니까 다들 예. 쉬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이 1996년에 알려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최근에 외신에 나왔던 그 소식을 하나 보면 이 1920년대 초 한 수녀원 있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의 유골이 대거 발굴됐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당시에 이제 미혼모 아이들 태어나다 죽은 아이들도 있었고 어린 아이들이 이제 죽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작년이었습니다. 앤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가 사과를 했습니다. 과거 아일랜드 정부에 의해서 아이를 강제로 입양시켜야만 했던 그 여성들과 또 강제 노역에 동원됐던 여성들에게 사과를 잘한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인간이 하여튼 제일 무서워요. 네. 이게 종교의 힘을 빌어서 이딴 식으로 하는 건 정말 참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아이 찾기는 계속 되고 있나요? 네, 사실 이 소설이 나오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나 또 이제 영국 본토로 입양된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이게 지금 1만 명이다, 2만 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찾고 있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6.25 이후에 많은 아이들을 입양시켰기 때문에 좀 찡한 그런 구석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아일랜드 수녀원, 아일랜드 정부가 미혼모에 대해서 강경책을 편 이유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가 컸던 건가요? 네, 가장 컸죠. 사실 서양 사회라는 게 특히 가톨릭 전통에 있는 국가 같은 경우는 거의 정경이 일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 봤었을 때 예컨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자신의 어떤 성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몸을 더럽혔다. 이건 엄청난 죄다. 그러면서 이제 고통으로서 죄를 씻어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을 때 일부러 진통제도 투여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만약 죽으면 그것도 이제 죄를 씻는 거다 이렇게 봤었고 또 이제 고된 노동을 하면서 죄를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심지어 이제 아이를 강제로 입양시킬 때 겪는 고통 이것도 이제 죄를 씻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죄를 씻는 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 경제학에서도 이 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언급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사실 성이 그 서양에서는 상당히 연구의 많이 대상이었는데요. 네, 프로이드. 예, 프로이드 같은 경우 식욕, 수면욕, 성욕이 인간의 기본 욕구다 이랬는데 과거에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 철학자들이다 보니까 이런 인간 본성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성욕에 대한 연구가 이제 반영됐던 게 바로 인구론. 부정적으로 맞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냥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데 비해서 식량은 천천히 증가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인간들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배운 게 인구론인데요. 사실 이 인구론의 핵심은 보면 이 성욕을 자제하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일단 벌칙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었군요. 저는 여기서 기하급수적이라는 말을 처음 배웠었는데. 상실급수적, 기하급수적 이런 말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보면 인간이 이제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 아이를 낳기 때문에 이 아이 증가 속도가 빨라서 식량 증가가 보다 빠르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인간은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멜서스를 다시 봐야겠군요. 예를 든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이론을 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처음에는 인간수와 식량수가 이제 균형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들이 이제 자제를 하지 못하고 아이를 많이 낳기 시작하면 인간수가 식량보다 많아지죠. 그러다 보면 인간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식량을 구하지 못한 빈곤층은 그냥 죽는다. 없어진다 이 말이고요. 그러다 보면 다시 인간과 식량의 균형이 맞아지겠죠. 그런데 또 맞자마자 또 균형이 또 깨집니다. 또다시 애를 낳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다시 또 인간은 또 싸워야 된다. 이 얘기인데 사실 이 멜서스가 바로 목사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 비쳤던 이제 성욕은 금욕의 대상이고요. 이걸 주체하지 못한 인간은 결국 그래서 니네들은 망할 거다. 이런 얘기인데 이 인구론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버리면 이 사람들이 또다시 생식 능력을 확보해서
아이를 낳아버리면 네. 우리 다 같이 가난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자. 또 이런 이론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흥부는 나쁜 사람인가요?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인가요? 네. 예. 근데 이 인구론은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미쳤을 것 같아요. 네, 이 사실 1800년대 영국 사회 핵심 이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이 영국 정부가 이 인구론을 받아들여서 한 것이 인구조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년마다 하는 인구 센서스. 바로 인구론에서 예. 나왔다 볼 수 있고요. 또 당시에 그 영국 정부가 신구빈법이라는 것을 통과를 시키는데요. 뭔가요? 이제 구빈원에 들어온 빈곤층만 보호를 해주겠다. 이건데 이 구빈원이 아주 혹독합니다. 그 부부가 들어왔더라도 합방을 시키지 않고요. 네. 또 종일 노동만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음식만을 주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빈곤층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최소한의 목숨만 유지를 하되 네. 생식 능력은 인정해주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시면 경제는 암울한 학문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그 칼라일이 한 얘기거든요. 네. 근데 칼라일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 인구론을 보고 예. 인구론에 따르면 결국 경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인간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죽었다가 다시 가난해졌다가 그래봤자 이게 네. 나아질 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는 암울한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된 게 바로 이 그 인구론 이것 때문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산하 제한이 있을 때 막 네. 일부러 막 그 강제로 피임시키고 뭐 그랬던 그랬었죠.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참 비인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마구 나오면 거지 상태를 못 벗어난다. 거지꼴을 못 벗어난다. 뭐 이렇게 예. 표어가 있었죠. 같은 얘기죠. 예. 다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인구론은 또 이 자연과학 발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 이제 인구론이 당시에 영국 주류 사회를 흔들었던 그런 이론이다 보니까 자연과학계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이 무슨 그 진화론에 보면 예. 서문에 종의 기원이죠. 종의 기원에 보면 자신이 만든 이 진화론은 네. 우연히 읽은 인구론에서 비롯됐다. 네. 거기서 내가 적자 생존이라는 아이디어를 발견해냈다. 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인구론이 없었더라면 이제 진화론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 멜서스를 다시 한번 심판을 해봐야지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뭐 욕구를 주체하지 못했으면 망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멜서스 인구론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라고 네. 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안 망했다. 이유가 뭐냐면 멜서스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식량혁명 네. 그리고 또 인간의 어떤 또 자제력 이런 거였는데 하지만 또 맞았다는 부분은 그 당시에 인구론이 나왔을 때 지구의 인구가 13억 명이었는데 네. 지금은 70억 명이 넘었죠. 인도의 인구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인구가 넘는 사실이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신멜서스론이라고 나오는데요. 어떤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자원에 대한 경고입니다. 네. 그리고 지구 온난화, 즉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우리가 자원을 많이 쓰게 되면 결국 자원이 고갈하게 되고 우리는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다. 네. 이게 큰 폭으로 보면 이제 멜서스 인구론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경고를 받아들여서 최근에 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멜서스 인구론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게 네. 새로운 형식으로 현대에 맞게 변형이 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인간은 영리하기 때문에 뭔가 또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낼 것 같고요. 지금 자원 문제만 해도 셰일 혁명이 일어날 줄은 몰랐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인구라든가 자원 분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네. 이제 경제학자들은 기대를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지구의 자원은 한정적이니까 네. 뭐 이것 빼내 쓰고 저것 빼내 쓰고 하면 언젠가는 망할 테니까 좀 자제하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자 이런 이제 요구들이 나오고 네. 그게 바로 뭐 탄소세라든가 네. 이제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규 기자는 금욕론자신가요? 굉장히 이렇게 거룩하게 네. 말씀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규 기자였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경제상식 퀴즈 아까 잘 들으셨나요?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의 금융정보를 빼내는 사기수법, 낚시를 해내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낚시를 하는 것이다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보기는 1번 피싱, 2번 썸씽, 3번 돌싱입니다. 정답은 오늘 5시까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8546님, 작년에 한번 당할 뻔했는데 통화 중에 중국인인 줄 알고 쓸데없이 30분간 통화를 하니까 중국인이 지쳐서 알아서 먼저 끊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또 이 9332님, 당하면 피 보는 거죠 이거라고 하셨는데요. 예, 힌트 들어가 있습니다. 4644님, 피리 불고 나팔 불며 노래해요 싱싱싱 하셨는데 역시 여기에 힌트 들어가 있습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1번 피싱, 2번 썸씽, 3번 돌싱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 오늘 소개를 해드린 경제신간 제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3, 4부에서는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의 의미와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